예, 한국기자협회 주최 제20대 대선 후보 초청 토론회 정식으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의 신문, 방송, 통신사 만여 명의 기자들을 지휘하고 계신 우리 김동훈 기자님의 인사 말씀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박수로 청하겠습니다. 오늘 한국기자협회가 주최하는 대선 후보 초청 토론회 두 번째입니다. 지난주 화요일 날부터 시작해가지고요. 매주 화요일 날 오후 2시 반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정세균 전 국무총리께서 참석을 하셨는데요. 바쁘신 시간 중에도 토론에 응해주셔서 먼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대선 후보 토론회 준비기획단에 사회를 맡으신 김종필 단장님 비롯한 우리 패널 여러분들도 많이 준비하셨을 것 같은데 감사드립니다. 바야흐로 정치의 계절입니다. 정치의 계절은 우리 언론에게는 상당히 중요한 시기죠. 유권자들은 언론을 통해서 후보자들에 대한 정보를 접하게 되고요. 후보자들은 또 언론을 통해서 자신의 정책과 비전을 제시하고 또 도덕성도 검증받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자협회가 매주 화요일 앞으로 이제 15주 이상 20주 가까이 기획을 하게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좀 많이 기대해 주시고 또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정세균 전 총리님도 많이 준비하셨겠지만 저희 패널들도 여러 가지 토론도 회의도 많이 하고 토론도 하면서 수준 높은 질문을 좀 준비했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앞으로 또 토론회가 잘 될 수 있도록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동훈 회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우리 패널과 우리 정세균 후보님 앞으로 모시고 역사적 순간, 역사 현장이니까 기념 촬영을 먼저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부터 정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모두의 안내 드린 대로 본 초청 토론회는 한국기자협회가 주최하고 한국기자협회 제20대 대선 후보 초청 토론회 기획단에서 주관을 합니다. 지난주에 민주당 이광재 의원에 이어 전 국무총리로 국가에 봉사하셨던 우리 정세균 후보를 모시고 두 번째 진행을 하도록 합니다. 저희가 이 토론회를 준비한 취지는 주권재민의 민주주의 원칙, 또 대한민국 헌법 정신에 따라 주권자가 묻고 후보자가 답하는 그런 철학의 기초에서 진행한다는 점을 여러분께 강조합니다. 자, 먼저 오늘 토론회에 참여해 주시는 패널을 소개하겠습니다. 패널 후에 우리 후보자를 모시겠습니다. 우리 저 사회자를 중심으로 오른편부터 하겠습니다. 최권일 광주일보 정치부장, 광주전남 기자협회장 모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어 옆에 최경철 매일신문 서울 정경부장 겸 편집위원 모셨습니다. 제 우측에 임소라 JTBC 정책부 기자, 현재 기자협회 부회장으로 봉사하고 계십니다. 그 옆에 김봉철 아주경제 정치부 기자, 현재 청와대 출입을 하고 있고요. 기자협회 부회장으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저희 패널들이 만여 명의 기자들의 총의를 온전히 다 대변하지 못하나 여러 채널로 집약된 질문을 저희가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회를 맡은 저는 기획단장으로 역할을 하고 있고 소속사는 내일신문 정치팀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김동훈 회장께서 제 이름이 김종필이기 때문에 적합하다고 보고 저에게 역할을 맡기신 것 같습니다. 이상 진담이었고요. 토론의 진행 순서 방법에 대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패널이 질문은 30초를 기준으로 합니다. 답변은 우리 후보자의 답변은 1분 30초 안팎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체 저희가 준비한 질문은 사실은 많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더 하고 싶지만 제한된 시간 내에 소통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준비된 질의 문항은 34개입니다. 예. 그렇고 토론이 진행되면서 열띤 토론이 된다면 디테일로 강론으로 들어갈 텐데요. 질문에 대한 추가 질문, 추가 답변의 경우에 평균 질의 한 개의 질의당 질의 10초, 답변 50초 범위 내에서 시간을 운용하시면 전체적으로 완결된 토론이 되리라고 기대합니다. 사전에 지난 토론을 통해서 숙지됐기 때문에 잘 대응하시리라고 보고요. 자, 오늘 정말 금쪽 같은 시간인데 어려운 걸음을 해주신 우리 정세균 전 총리 후보자를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자, 우리 정세균 후보님, 20대 대선을 통하여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겠다라고 하는 결의를 가지고 또 포부를 가지고 출사표를 국민들에게 던지셨습니다. 오늘 모두 발언을 통해서 그 비전과 컨텐츠에 대해서 말씀을 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발언 듣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정세균입니다.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한국기자협회 김동훈 회장님과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국민께 강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경제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수많은 불평등의 벽이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며 국가 미래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국가는 국민 불평등의 축을 척결하고 청년과 장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편안한 오늘과 희망의 내일을 보장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저는 국민께 강한 혁신 국가와 돌봄 국가로 우리 사회의 구조적 격차와 불평등을 해소하고 국민이 풍족한 소득 4만 불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 저는 혁신과 돌봄, 풍요로움으로 국민이 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낼 자신이 있습니다. 준비된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위기를 이겨내고 IT 강국을 만들었습니다. 지역 차별과 싸워온 노무현 대통령께서 국가 균형 발전의 기틀을 만들었습니다. 국민 참여의 뜻을 받던 문재인 대통령께서 문화에서 경제, 코로나 방역까지 세계가 부러워하는 K 대한민국을 열었습니다. 저는 세 분 대통령 모두에게 능력과 도덕성, 추진력까지 철저하게 검증받고 중용된 사람입니다. 세 분 대통령과 울고 웃으며 자랑스러운 민주당 정부의 역사를 함께 만들어 왔습니다. 저는 기업은 물론이고 정당과 정부에서 실물 경제와 경제정책과 경제기획까지 대한민국 경제를 만들고 이끌어온 전천후 경제 전문가입니다. 국회의장으로 국회 군원의 밑그림을 그릴 만큼 국가 균형 발전은 제 정치적 소신입니다. 총리로서 코로나를 극복해가면서도 수출과 무역 수지에서 대한민국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며 한국 경제를 든든하게 지켜왔습니다. 지금 국민에게는 따뜻한 위로와 치유가 필요합니다. 도덕적으로 깨끗하며 소통과 통합으로 혁신을 만들어낼 유능한 경제 대통령이 필요합니다. 저 정세균이 안정감 있는 혁신과 담대한 회복으로 격차 없는 사회,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두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강한 소신 발언 감사합니다. 구체적 질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안내 말씀드리면 저희 질문은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 6개 분야의 공통 질문이 있습니다. 이 공통 질문은 모든 예비 후보에게 공통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의 유권자들의 변별력을 높이는 그런 하나의 시금석이 되리라고 보여집니다. 그 이후에 모든 분야에 대한 개별 질문이 있습니다. 오늘은 개별 질문이 우리 정세균 후보에게 집중된 내용이 될 겁니다.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본격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후보님의
워밍업, 목을 푸는 소회의 말씀을 먼저 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정식 표준 호칭이 후보이기 때문에 후보로 하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은 생명의 위기에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다행히 백신 효과도 확장되고 해서 안전기조로 진입을 해서 모든 국민들이 다행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후보께서는 대한민국 총리로 취임하실 즈음에 처음에 메시지는 대한민국의 성장 도약, 즉 경제 성장률을 높이겠다라고 하는 비전을 밝히셨습니다. 왈 네이밍하자면 경제총리를 표방하셨는데 한국에 본격적으로 국내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나고 그러면서 방역사령관이라고 하는 호칭을 언론으로부터 많이 들었습니다. 대구의 현지에서 상주도 하셨고 그래서 많은 성과들을 창출하셨는데 고난의 과정 또 이렇게 성과를 창출한 부분에 대한 소회를 먼저 듣고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총리, 통합총리가 되겠다고 포부를 밝히고 취임을 했는데 6일 만에 코로나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코로나와 싸운 총리가 되었습니다. 물론 경제를 비롯한 기본적인 총리의 책무는 다 감당하면서 방역 역할을 했습니다. 대구에서의 3주 체류 등을 비롯해서 많은 노력이 있었는데 국내보다는 국제적으로 K-방역이라고 하는 높은 평판을 확보한 것이 가장 큰 보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제가 방역사령관이었습니다마는 방역의 책임은 국민 여러분들 모두가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특히 이제 의료진과 자원봉사자들, 소방관, 또 경찰관, 또 지자체 공직자들의 노력이 굉장히 컸습니다. 이런 노력을 통해서 세계의 모든 나라들 중에 특히 이제 OECD 국가들 중에 확진자 수나 사망자 수가 거의 우리가 가장 양호한 그런 성과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백신 문제에 들어와서 국민들께서 걱정이 많으셨죠. 특히 언론에서 걱정이 많았는데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백신은 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문제 제기가 있었고 가끔은 가짜 뉴스까지 등장하면서 국민을 불안에 몰아넣기도 했습니다만은 지금 6월 말까지 아마 1,500만 명 이상의 그런 접종자를 낼 것이고 원래는 9월 말까지 3,600만 명 목표였습니다만은 그것도 조기에 달성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루빨리 우리가 방역을 잘 마치고 또 백신 접종을 끝냄으로 해서 국민들께 일상을 돌려드리고 그러므로 해서 일상 회복뿐만 아니라 경제 회복, 공동체가 모두 잘 회복되는 그런 시대를 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왔고 그런 점에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방역이 국민에게 희망이 되고 방역 이후에 코로나 이후에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 이제 공통 질문 정치 분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님도 잘 아시지만 대통령 선거는 여와 야의 선의의 대결을 통하여 국민들이 최종 후보를 선택을 합니다. 그 중에 다득표 하신 분이 대통령으로 선택이 되는데 지금 현재 진행되는 정치 상황으로 보면 야권에서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여론조사 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윤석열이라고 하는 야권 1위 후보가 등장한 배경에는 언론과 국민들 속에서는 문재인 정부와 대립각을 세워서 적극적으로 표현하면 문재인 정권이 도리어 만든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스스로 자체 발광체냐 아니면 문재인 정부의 대립각을 세운 반사체냐 뭐 이런 논란들이 있습니다. 우리 후보께서는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고 과연 그 정치권에 안착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어떻게 진단하고 계십니까? 예, 제 문제부터 하는 게 좋을 텐데 하여튼 상대방부터 말씀을
주셨네요. 사실은 그렇게 제가 크게 관심이 있는 분은 아닙니다. 말씀하신 발광체냐 반사체냐, 제가 보기에는 반사체인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경쟁력이 탁월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이제 철저한 검증을 거쳐야 될 텐데 그런 과정에서 드러날 것은 드러나고 또 이렇게 역량이 확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아마도 우리 후보에게 특히 이제 제가 후보가 되면 전혀 경쟁 상대가 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예, 자신 있으시다는 말씀인데요. 예, 나중에 좀 더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정치 분야 두 번째 공통 질문, 임설아 의원이 해주시겠습니다. 네, 국민의힘에서 이준석 당대표가 당선이 됐습니다. 30대죠. 거대 정당에서 이렇게 30대 대표가 나온 건 처음 있는 일인데요. 상대적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면서 더불어민주당은 개혁에 뒤처지는 것 아니냐, 또 청년층의 관심을 받지 못하는 것 아니냐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후보님의 생각을 듣고 싶고요. 청년들의 관심을 모으기 위해서는 어떤 보관을 갖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예, 참 특이한 상황이 벌어졌죠. 지난번 선거에서 패배한 것은 민주당인데 쇄신이라고 할까? 큰 변화는 오히려 선거에서 승리한 쪽에서 일어났어요. 저는 이준석 대표가 대한민국 정치를 좀 확 바꿔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국민들께서 왜 이런 젊은 대표를 냈겠느냐, 아마 정치의 변화를 바라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었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왕 그런 것을 계기로 해서 우리 정치가 완전히 바뀌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으면서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정치가 해야 될 역할을 제대로 하는 그런 시대가 빨리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청년층이 관심이 상당 부분 야당으로 간 거 아니냐 하는 시각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이제 민주당이 화답해야 될 차례이죠. 그래서 지난번 선거에 왜 패배했는지, 무엇을 잘못했는지,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 진지한 성찰과 반성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노력을 통해서 특히 우리 청년들과 공감을 하는 노력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자신들의 기준이나 잣대로 판단하고 소통하지 말고 청년들의 기준으로 소통하는 그런 공감의 능력이 발휘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청년들의 를 위한 좋은 정책을 끊임없이 개발하고 실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어서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내년 3월 9일 날 대통령 선거가 열립니다. 이른바 이제 시대정신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국민들의 요구, 또 이 시대의 흐름은 어떤 것을 우리 국민들은 요구하고 있다라고 보십니까? 지금 우리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불평등, 양극화, 격차 이런 단어로 표현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격차 없는 사회, 다시 말해서 더불어 국민 모두가 행복한 그런 대한민국을 지향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양극화를 해소할 것인가, 어떻게 불평등을 해소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통상의 여론조사 추이를 보면 정권 재창출, 그러니까 현 정권의 유지 연장이죠. 또 하나는 정권 교체. 두 부분에 대한 국민 대다수의 답변은 상대적으로 정권 교체에 대해서 더 손을 많이 들어주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자, 우리 후보께서 보실 때 이 정부의 중추적 역할, 또 책임 있는 역할을 감당하셨는데
자, 그럼 현실적으로 국민 여론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내년 대선에서 정권이 재창출될지 전망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지금 여론 추이가 그렇게 편안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정치를 지금까지 쭉 해온 경험에 의하면 원래 선거에 지고 나면 여론이 싸늘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정당에 대한 지지율이 떨어지게 되죠. 그러면서 여당이 그 대상이라고 하면 정권 교체의 비율이 더 높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현상은 아주 고착화된 현상은 아니고 지난번 그 재보궐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일 수 있다라고 하는 판단을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이제 아까도 발광체냐 반사체냐 이제 그것은 개인이 그렇습니다만은 특정 정당이 어떤 역할을 했느냐, 국민을 위해서 긍정적인 역할을 했느냐, 부의 역할이 더 컸느냐에 따라서 정권이 재창출되거나 교체되거나 할 터인데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지금은 정권이 재창출될 가능성이 크다. 가장 문제로 볼 수 있는 코로나19가 잘 극복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경제가 V자 반등을 할 것입니다. 이런 부분이 민심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물론 감점 요인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요인을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야당의 경우에 여당의 그런 역할이나 신뢰 이런 것들을 능가할 수 있는 그런 그 업적을 야당이 보인 적은 없다. 인물로 보아도 인물이 여권이 훨씬 더 다양하고 풍성하다라고 하는 것이 저의 판단입니다. 예, 이어서 간단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7일 그 서울시장, 부산시장 재보궐선거를 통하여 나타난 민의 중에 이른바 2대남, 그러니까 20대 남성을 지칭합니다. 2대남의 대다수가 야당 후보를 선택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또 지난 국민의힘 제1야당 대표의 30대에 이준석 당대표가 당선이 되는 이른바 20대 30대 돌풍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국민들 사이에서 제기된 게 대통령 피선거권 이거를 인하하는 현행 40세에서 낮추는 것에 대한 요구들이 한켠에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후보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피선거권에 대한 나이 제한이 있습니다. 저는 이걸 구시대의 유물일 수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교육 수준이나 의식 수준은 가히 세계 최고입니다. 저는 국민들께서 나이가 선택의 기준이 되는 시대는 지난 것 아닌가. 그래서 나이 관계없이 이런 걸 철폐해버리면 국민들께서 잘 판단하셔서 능력이나 도덕성이나 또 미래에 대한 비전이나 이런 걸 보고 대통령이든 국회의원이든 단체장이든 판단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나이 제한은 우리 시대에 맞는 제한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자, 이어서 정치 분야 공통 질문 김봉철 패널께서 진행하시겠습니다. 저는 일단 정치 분야는 아니고요. 경제 분야 좀 질문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치 분야 공통 질문 3가지는 하신 것 같고요. 네. 이제 경제 분야 질문을 좀 드릴 텐데요. 네. 아무래도 경제 분야하면 질문 많이 받으셨겠지만 어쨌든 부동산 정책을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좀 그 국민들의 가장 큰 관심과 또 실망을 또 이끌어내기도 했고 지금 현 정부에서 가장 좀 취약하고 박한 평가를 받고 있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그 정부님께서도 집권 여당의 소속 의원이자 또 국무위원으로서 그 과정들을 좀 가까이서 지켜보셨을 텐데요. 그 어떤 부분부터 좀 부동산 정책이 좀 잘못됐는지에 대한 좀 진단을 한번 좀 내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최근에도 대선 출마 선언식에서는 집값 안정이 될 때까지 현재 세제 개편을 유지하는 게 좀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피력해 주셨는데 그 사이에 민주당 부동산 특위에서 좀 세제 개편안이 좀 이루어졌습니다. 종부세 상위 2% 부과라든가
양도소득세 개편에 대한 내용들이 좀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당의 기조에 대해서 어떻게 좀 생각하시는지도 좀 같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총리에 취임하기 전까지는 우리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수요 억제에 집중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수요라고 하는 것은 주로 투기 수요를 얘기하는 것이죠. 필요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수요 억제만 가지고 진정될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공급 쪽에 특별한 대책을 세우는 노력을 정부 내에서도 했고, 또 최근에는 공급 폭탄을 떨어뜨리겠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사실은 좀 저답지 않은 과격한 표현을 제가 썼는데 그만큼 공급에 대한 그런 의지를 강력하게 표시하는 차원에서 그런 용어를 썼습니다. 이것이 저의 진단이고요.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집값 안정입니다. 집값이 안정이 되지 않으면 백약이 무효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확실하게 공급을 늘리겠다고 하는 신호를 국민들께 드림으로 해서 국민들께서 야 이제는 투기 세력이 발붙이지 못하겠구나. 이제는 조금 시간이 흐르면 내가 원하는 집을 구입할 수 있겠구나. 그리고 그 가격도 적정화될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믿음과 기대를 주는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때까지는 혹시라도 집값을 부추길 수 있는 그런 정책이나 결정은 유보하는 게 옳겠다. 저는 현재의 세제나 금융제도에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불합리한 부분은 고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안을 만들어서 가지고 있다가 일단 집값이 안정됐고 국민들의 심리가 안정이 됐다라고 판단될 때 필요한 합리화 조치를 취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선 가격 안정 후 합리화 이게 제가 생각하는 해법입니다. 네. 다음 이어서 최경철 패널께서 질문하시겠습니다. 총리님께서 경제 대통령 표방하고 이제 대선 후보로 뛰어드셨습니다. 상용그룹에도 계셨고 그리고 산자부 장관도 하셨고 국회의장까지 하신 전문가로서 이 정부에 몸담았던 사람이 아닌 정말 실물 경제도 다뤄본 경제 전문가로서 평가해 보기에 문재인 정부가 간판 정책으로 내걸었던 소득 주도 성장은 과연 잘된 것인지 아니면 결국에는 실패한 것인지 한번 규정을 내려주시고요. 두 번째 질문은 작년에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총리하실 때 집행을 했습니다. 예산 집행을 했었는데 그것을 집행을 하고 나니까 정말 전 국민에게 이렇게 보편적 소득을 주는 것이 보편적 소득으로 제도화하는 것이 맞는지 이재명 지사가 얘기하는 기본소득을 주는 것이 맞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기업 출신입니다. 그리고 경제부처 장관을 했고 국회에서 대부분의 경제 상임위원회를 다 겪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파악할 수 있는데요. 우리 정부의 사실은 이 경제 정책이 소득주도 성장이 대표인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만은 소득주도 성장과 공정경제와 혁신경제 이 세 다리가 한꺼번에 작동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그 소득주도 성장이다. 이 정책이 실패했느냐 성공했느냐라고 우리가 평가를 한다면 이것은 전체를 보고 평가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일 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 현재 이제 주택 정책 그 부분은 저는 성공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부분은 나름대로 성과를 냈다 이렇게 저는 평가를 하고 싶고요. 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는
이제 작년에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긴 했습니다만은 그때 고소득층에 대한 환수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고소득층으로서 신청을 하지 않으면 기부한 것으로 이렇게 의지하기로 했었고요. 또 실제로 기부금을 많이 받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드리긴 했지만 100%에게 다 드리는 것은 아니다. 그때 왜 그럼 그렇게 했느냐? 국민들의 피해가 너무 급박한데 누구를 선별하고 하는데 여러 개월 걸리면 그 사이에 다 그 어려움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죠. 속된 말로 표현하면 굶어 죽죠. 그래서 일단은 다 드리고 환수를 하자. 그게 제 아이디어입니다. 원래 이제 그 문제 때문에 뭐 기재부하고 이런저런 얘기도 있고 했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 기본적으로는 그리고 그 이후에 2, 3, 4차는 선별적인 지원을 했죠. 그래서 꼭 필요한 국민들에게 두텁게 지급하자라고 하는 것이 저의 의지이고 판단이고 또 그런 쪽으로 해왔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보편적으로 지급하는 것을 제도화하는 기본소득제도 이런 것들은 재원 대책도 불분명하고 또 현재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민주당의 정책이 되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 예. 자, 이어서 경제 분야 공통 질문 마지막 질문입니다. 자, 김봉철 패널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후보님께서도 표방하셨듯이 국민들이 후보님에게 기대하는 부분들은 아마 경제일 것 같습니다. 그 중에 또 에너지 경제 정책을 좀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최근에 이제 ESG 경영을 비롯해서 다양한 에너지 경제 정책들이 대한 관심들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큰 틀에서 보면 현 정부의 탄소 중립과 탈원전이 또 그 에너지 경제 정책의 대표적인 두 가지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요. 그 탄소 중립 실현에 대해서는 좀 목표치가 너무 시안에 비해서 높다라는 좀 지적이 좀 있고요. 탈원전에 대해서는 국내에서는 어쨌든 탈원전을 얘기를 하지만 해외 또 수주에 있어서는 또 탈원전을 또 세일즈한다는 것 자체가 좀 모순된다는 좀 지적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현 정부의 에너지 경제 정책에 대해서 그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시고요. 강론으로 들어가서 그 탄소 중립 선언과 그 탈원전에 대한 또 생각도 좀 듣고 싶습니다. 예, 우리 정부의 경제 정책, 에너지 경제 정책을 한마디로 표현하려면 에너지 전환이다. 신재생 에너지의 비중을 높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탄소 중립 선언을 했습니다. 이게 어렵지 않겠냐 걱정하는 것 충분히 그런 걱정을 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지만은 이것은 우리에게 선택의 여지가 없다. 지구촌의 이 OECD 국가들 대부분이 이렇게 탄소 중립을 선언하고 있고 심지어는 중국까지도 2060년에 10년 후에 탄소 중립을 선언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2050년 탄소 중립 이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에너지를 전환하는 것은 이게 탄소 의존 에너지 정책에서 신재생 쪽으로 비중을 높이면서 현재 우리가 활용하고 있는 원자력 발전은 아직도 발전소를 짓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최소한도 60년 이상 원자력 에너지를 활용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탈원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정부의 정책과 합치하는 그런 표현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수출과 모순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질문 자체가 스스로 의미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능한 한 원자력 발전소 수출을 꼭 성공시키고 싶습니다. 예, 뭐 추가 질문 있나요? 자, 없으면 자, 다음은 사회 분야 질문입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은 우리 임설아 패널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정 후보님께 그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사면과 관련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올해 초 인터뷰에서는 이 특별 사면이 국민적 공감대가 없으면 쉽지 않다라고 언급하신 바가 있고요. 그리고 최근 인터뷰에서는 대통령께서 많은 이야기를 들어 결정하실 것이다라고 언급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국민적인 공감대가 혹시 마련됐다고 보시는 건지 아니면 그 사면에 대한 공감대가 여전히 부족하다고 보시는 건지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예, 그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사실은 국민들이나 기업인들 이런 분들이 의견을 개진하고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그 결정은 고스란히 대통령의 몫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금방 지적해 주신 것처럼 제 말씀이 약간 뉘앙스의 변화가 네. 있다고 익혀지시죠. 네. 그걸 그대로 행동 그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잘 듣고 계시고 또 해서 잘 적절한 판단을 해주실 것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질문 이어가시죠. 추가적으로. 네. 예. 자, 다음 사회 분야 공통 질문입니다. 최건일 패널 부탁드립니다. 그 후보님께서 앞서 그 현 대한민국 사회의 문제점을 불평등, 양극화, 격차로 진단을 하셨는데요. 그 가장 큰 이 양극화의 문제가 그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 그리고 사회 고령화 문제가 굉장히 그 심각하게 진단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그 이미 인구 소멸 그 위기 지역으로 내몰렸고, 이에 따라서 지방 대학까지 지금 소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사회 양극화 심화가 이 전반적인 저희 사회에 그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데, 후보께서는 어떤 해결책을 갖고 있는지 좀 그 대안이 있으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방 경제를 지탱하는데 지방 대학과 또 기업이 아마 두 축이라고 봐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은 굉장히 중요한데, 금년도에 그 저 남쪽에 있는 대학들이 학생을 다 채우지 못했어요. 그리고 앞으로 그런 상황이 더 심화될 소지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이지요. 전국적으로 이제 정원을 감축한다든지 하는 문제는 그냥 행정적인 차원의 문제일 터이고, 정치를 하는 저 같은 사람이 해법으로 내놓고자 하는 방법은 지방대학의 기능을 좀 다각화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지금까지는 우리 청년들을 입학시켜서 교육시키는 것이 지방대학의 모든 역할이었는데,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대학에서 배운 이 실력 가지고는 평생을 버티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그 평가가 있습니다. 그 말씀은 기술 발전이 하도 빠르고 또 부침도 심해서 평생 직장 하나만 가지고 혹은 한 가지 재능만 가지고는 유지하기 어렵다. 그렇다고 그러면 재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이런 재교육을 학원에서 시킬 게 아니라 대학에서 시키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우리 국민 모두에게 평생 일정한 정도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소위 말하는 그 바우처 제도죠. 그런 것을 통해서 지방대학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필요한 사람의 경우에는 재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기능을 부여하자. 이것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재정 지원을 통해서 이행을 하면 좋겠다. 그러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인재도 확보하면서 지방대학도 소멸하지 않고도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비롯해서 근본적으로는 이제 그 국가 균형 발전을 성사시킴으로 해서
그래서 지방대학의 소멸을 막아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이어서 언론계의 현안에 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초청 토론회는 한국기자협회가 주최를 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특화된 질문으로 언론계 현안에 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우리 임수아라 패널이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지금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논의가 국회에서 한참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무책임한 기사들을 좀 이렇게 퇴출시키기 위해서 이런 제도가 필요하다는 데는 한국기자협회에서도 공감하는 바가 있긴 하지만 사실은 뭐 소송이 무서워서 기사를 쓰기 어렵거나 위축되는 경우도 배제할 수가 없을 텐데요. 정 후보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에 대한 입장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언론개혁에 대한 방향도 듣고 싶습니다. 예, 소위 말하는 가짜 뉴스가 좀 도를 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포털이 옛날처럼 이렇게 그냥 신문이나 방송이 일회성 방송을 하는 수준을 넘어서 포털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확대됨으로 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과도한 피해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규제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도입하는 게 적절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또 언론인이 말하자면 기자가 마음 놓고 기사를 쓸 수 없다면 그리고 이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 과장하거나 뭐 그런 때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지나치게 위축된다 그러면 그것도 문제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일단은 좀 개인에게 책임을 추구하기보다는 그 회사에게 책임을 추구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제도는 도입하되 회사에게 책임을 묻는 쪽으로 도입을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포털을 비롯해서 언론의 공적 기능 이런 부분이 결코 위축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공영방송 같은 경우에 거버넌스 또 이런 부분은 지금처럼 이렇게 그냥 정치권이 나서서 언론기관을 좌지우지하고 인사에 관여하는 것보다는 시민사회가 나서든지 아니면 국민참여의 방법을 통해서 그야말로 그 BBC나 이런 수준의 공정하고 중립적인 그리고 독립적인 인사가 가능하도록 언론 개혁이 꼭 이루어져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제 소신입니다. 예, 자 이어서 최경철 패널께서 질문하시겠습니다. 기자협회 토론이기 때문에 언론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총님 옆에 보니까 전화기도 가지고 나오셨고 태블릿도 가지고 나오셨는데 아침에 뉴스를 주로 뭐 태블릿이나 전화기로 보십니까? 아니면 신문을 직접 읽어보십니까? 다 봅니다. 다 보십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지금 언론이 뭐 여러 가지 전자매체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포털 이런 것들이 많아서 좀 여러 가지 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좋은 언론을 만들기 위해서 만약에 대통령이 되시면 어떤 언론 정책들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 이런 아이디어가 있으면 한번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언론을 제4부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뭐 제4부 이상으로 중요한 기능을 감당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언론은 정말 그 공적인 기능이 제대로 잘 작동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과 동시에 또 세상은 급변해가지고 옛날 상황하고 지금하고는 너무 큰 차이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법과 제도, 관행 이런 것들은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태로는 곤란하지 않겠냐. 그래서 대대적으로 법과 제도도 정비하고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그런 그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정부나 정치권이
일방적으로 해서는 안 되고 그런 일을 하는 과정에 언론과의 충분한 소통과 협업을 통해서 그야말로 유능하게 그러면서도 불필요한 갈등이나 혼란이 없는 그런 이 소위 뭐 개혁이라면 개혁이고 변화라면 변화 이런 걸 추구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저는 그런 일을 꼭 하는 것이 우리 정치 선진화를 위해서도 그렇고 국민 모두에게 알 권리를 더 잘 충족시키고 국민 여러분들의 소통이 가능하도록 하는 그런 한 방안일 것으로 이렇게 판단합니다. 네, 추가 질문 있으신가요? 예. 지금 저희가 예정된 토론 시간은 90분입니다. 대략 거의 한 절반 가까이, 한 2분 정도 앞선 절반 가까이 왔습니다. 그래서 숨 고르기 차원에서 우리 후보님도 목 좀 축이시고 우리 패널들도 목 축이는 물을 한 잔씩 좀 드시고 호흡 고르기를 좀 잠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속도가 괜찮습니다. 너무 빠릅니다. 통찰력이 대단하십니다.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요. 우리 후보께서는 주요 경륜은 입법부 수장도 하셨고 또 국무총리도 하셨고 장관 당대표 다 하셔서 그런지 막힘없이 술술 물을 드시는데 술 드시는 것처럼 술술 잘 말씀을 잘 해주고 계십니다. 공통 질문은 이후에 외교 안보 분야, 문화 환경 교육 분야 공통 질문 후에 전 분야에 대한 개별 질문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 이후에는 좀 더 질문과 답변을 좀 더 집약적으로 간명하게 하면 지난번처럼 이광재 후보 때처럼 다 소화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친 후에 우리 현장에 와주신 플로어의 분들의 질문도 현장 질문도 한 3분 정도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서로 유익한 시간이 계속되기를 바라면서 물 한 모금 더 먹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저희 업계 표현이긴 한데요. 기자들은 물 먹는 걸 사실은 싫어합니다. 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통 질문, 외교 안보 분야입니다. 최경철 위원께서 진행하겠습니다. 후보께서는 지난해 방역사명관으로서 코로나19 퇴치에 전념을 기울이시면서 많은 업적을 남기셨습니다. K방역이라는 말도 남겼고. 한데 초창기 팬데믹이 확산됐을 때 후보께서 중국을 막지 않았다. 왜 중국은 우한을 봉쇄하고 그렇게 봉쇄 정책으로 갔는데 중국을 막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었는가에 대해서 많은 언론들이 질타를 많이 했었고, 근데 K 방역이 성공적으로 이뤄내면서 결국 중국을 안 막아도 우리는 잘 막아냈다 이런 평가로 이어졌습니다만은 결국에는 이 정부가 미국보다는 자꾸 중국 쪽에 기우는 것 아닌가 이런 비판과도 연결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우리가 미국 쪽으로 좀 더 가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주장도 생기고, 그래서 쿼드도 빨리 우리가 미국 편에 서서 미국과 손잡고 쿼드에 가입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이제 줄타기 외교 그만하고 균형 외교 그만하고 우리가 한미 동맹을 살리는 미국 쪽에 편중된 좀 길을 가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얘기가 있는데, 지금까지의 문재인 정부의 외교 정책 평가해 주시고 앞으로 우리가 나갈 방향은 어떤 식으로 잡는 것이 맞겠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10분쯤 걸릴 것 같은데. 우선 중국을 봉쇄하지 않은 것은 국익 차원에서 그렇게 한 것이다. 그리고 지금 잘 따져보면 정세균이 잘했다라고 판단을 하실 겁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구구하게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그때 중국을 봉쇄했으면 국익에 큰 손상이 있었을 것이다. 그것은 무슨 외교적인 손상이 아니고 경제적인 손상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제를 지킨 것이고, 그래서 지금 수출이 40% 늘고 30% 늘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미국과 한국은 동맹 관계입니다. 미국과 중국은 전략적 동반자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한미동맹을 매우 중시하고 거기에 항상 충실해오고 있다. 중국과는 경제적인 이해관계를 열심히 챙기면서도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걸맞는 그런 정도의 교류와 협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게 기본이다. 그러나 당연히 동맹관계가 전략적 이 동반자 관계보다 격이 더 높지요. 그러면 모든 문제를 그 기준으로만 결정할 것이냐. 지금 세상이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양국 간에, 삼국 간에, 국제 간에 여러 가지 상황이 벌어지면 그 관계를 기본으로 하되 각 사안에 대해서 어떤 것이 국익에 합치한가 또 어떤 것이 바른 것인가. 다시 말해서 국익과 합치하지 않고 옳지도 않은데 미국만 따라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그런 것들을 분별력 있게 잘 판단함으로 해서 국익을 지키는 게 옳다. 더구나 우리 대한민국이 경제 규모가 세계 10위입니다. 이게 단순한 게 아닙니다. 세계 10위. 그러면 우리 스스로가 외교를 제대로 감당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지 않으면 국익을 지키기 어렵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스스로 국익을 지킬 수 있는 외교 역량을 갖춰야 된다. 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술력을 비롯해가지고 국가 경쟁력을 키워야 됩니다. 그래야 미중 사이에 끼어서 이리 갈까 저리 갈까 고통스러운 게 아니고 우리가 흡인할 수 있는 끌어당길 수 있는 그런 역량을 키우는 것이 그래서 미든 중이든 일이든 유럽이든 우리 대한민국을 쉽게 보지 못할 그런 실력을 갖추면 아무것도 걱정할 게 없는 것이죠. 그게 사실은 장기적으로 보면은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쿼드에 대해서는 뭐 별도로 지금 우리가 요청을 받고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저 같은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가부간에 표시를 하는 것은 지혜롭지 않을 수 있어서 더 추가적인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예, 이어서 김봉철 패널 질문하시죠. 네, 아무래도 외교안보 분야에 또 가장 큰 관심사는 남북 관계를 좀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 초반에 굉장히 좀 좋았던 남북 관계가 지금 다시 좀 냉각기를 맞이했고 그게 좀 장기화되고 있는데요. 지금 어쨌든 총리님 아니면 후보님께서 보셨을 때 이 정부 내에 다시 한번 남북 관계에 다시 한번 모멘텀이 좀 발생을 할 가능성이 있으신지에 대해서 한번 좀 전망을 좀 해주시고요. 어쨌든 그게 좀 어려울 경우에는 결국 후보님께서 대통령이 되셔서 남북관계 개선에 나서야 되는 상황일 텐데요. 남북관계 개선에 대해서 후보님만의 어떤 차별화된 보관이 있으시다면 같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정부 출범 초기에 남북관계가 최악이었죠. 그때 뭐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 아니었습니까? 핵실험도 하고 SLBM도 쏘고 난리였죠. 그런데 이 동계올림픽이라고 하는 계기를 잘 활용을 해서 판문점 선언도 이끌어내고 미중 대화도 주선하는 등의 큰 변화를 만들어낸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노이 회담이 결렬되고 나서 다시 급냉을 했죠. 그럴 정도로 남북 관계는 쉽지 않은 관계다 이렇게 우리가 진단하는 게 옳은 것 같습니다. 다행히 바이든 대통령이 들어서고 나서 지금 뭔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아니면 또 일어날 것 같다라고 하는 기대감을 갖게 합니다. 저는 바이든 행정부가 최근에 정한 그런 나름대로의 입장 거기에다가 김정은 위원장이 그 대화라는 말을 입에 올렸어요. 오늘
뉴스에 보면 이게 무슨 의미일까? 지금 이런 계기를 잘 포착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결국은 대화를 통한 해결이 최선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제 바이든 행정부와 북미 대화도 좀 하고 또 우리도 관계 정상화도 하고 또 그 코로나 방역 협력도 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서 윈윈하는 그런 시대가 빨리 열리기를 진심으로 희망하고 또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어서 최건일 패널 질문하시죠. 네, 좀처럼 풀리지 않고 있는 한일 관계 문제를 좀 여쭤보겠습니다. 일본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가까운 이웃나라고 중국만큼 중요한 국가이기도 한데, 아베 전 총리에 이어서 현 스가 총리까지 이어지는 한일 외교관계 냉각이 굉장히 심각한데요. 과거사는 물론 대북 문제, 수출 규제 이것들이 이제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같은 냉각 기류가 흐르고 있는 한일관계 정상화에 대한 해법, 총리님이 갖고 계셨던 그때 당시에 어떤 그런 견해들이 있으시면 이야기를 좀 해주십시오. 일본하고 좀 잘 지냈으면 좋겠는데 정말 좀 답답하죠. 아베 총리가 교체되고 나면 좀 나아질까 했는데 전혀 그런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고요. 특히 이제 최근에는 동경 올림픽 관련해 가지고 또 지도의 독도를 표기하는 문제까지 발생을 해서 참으로 당혹스럽고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일본도 변화를 좀 해야 되는데 변화의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만은 일본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지속적인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과거사 문제, 이 문제는 별도로 치더라도 다른 현안들에 대해서 다시 소부장 같은 금수를 한다든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외교적인 노력을 잘 하고 한일 관계 정상화를 하기 위한 노력을 열심히 해나가도록 하는 게 옳다고 봅니다. 예. 자, 이어서 문화환경교육 분야입니다. 김봉철 패널 질문해 주시죠. 예,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제 자녀 둘을 둔 아버지이기도 한데요. 지금 교육 정책에 대해서도 이제 발표하실 좀 기회가 있으시겠지만 어쨌든 저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교육이 백년지 대계라는 유명한 말도 있고요. 그래서 후보님의 교육 정책 중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미래 인재 양성에 대한 것들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2, 제3의 훌륭한 인재들을 발굴하는 게 저희 나라의 어떤 가장 큰 수건일 것 같은데요. 미래 인재 양성에 대한 좀 보관이 있으시다면 좀 말씀을 해주시고요. 코로나 사태가 앗아간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일상과 어떤 경제적인 문제들도 있지만 교육 격차를 또 벌어지게 하는 부작용도 좀 나왔거든요. 그래서 특히 저학년이라든가 고3 특정 학년에 좀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라 학교를 좀 가지 못하면서 교육 격차가 좀 벌어지고 있다는 지적들이 좀 있어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해결 방안이 있다라고 하면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미래 인재 양성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4차 산업혁명의 꽃이라면 AI가 될 텐데요. AI 관련 인재를 더 키워야 되는데 소수의 쿼터를 확보하는데도 엄청난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이게 이제 기득권 때문에 가로막혀가지고 제대로 그때그때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는데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앞으로 조금 더 순발력 있고 유연하게 미래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 그래서 이제 특정한 분들의 이해관계를 충족하는 고등교육이 아니고 국가가 필요로 하는 그리고 또 본인들의 미래가 보장되는 그런 인재 양성을 위한 노력이 절실하고 그런 변화를 꼭 만들어내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제 그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비대면 교육을 지난 1년 동안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교육의 수준도 좀 떨어지고 특히 격차가 심해졌다. 뭐 처음에 우려하던 것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죠. 일단은 이제 2학기부터는 대면 교육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그 문제는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만은 앞으로 이번에 그 코로나를 겪으면서 비대면 교육의 노하우도 많이 쌓였고 또 장비도 확보됐고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대면 비대면 교육을 아주 잘 혼합해 가면서 교육 격차도 없고 또 우리 아이들이 좀 더 흥미롭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도 만드는 등의 교육 개혁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공통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자, 개별 질문 시간으로 들어갑니다. 진행에 앞서 제가 먼저 공유를 한 가지 하고 개별 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화제가 됐던 책이 있습니다. 90년대생이 온다라는 책입니다. 저도 읽어봤는데요. 거기서 제가 배운 것 한 가지를 강조합니다. 90년대생은 결입니다. 처음도 결론, 두 번째도 결론, 세 번째도 결론입니다. 기승전결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개별 질문과 답변을 결결결로 하면 준비된 질문을 다 소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정치 분야 개별 질문입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차기 대통령으로 경제 대통령을 앞세우고 계신데 이유와 핵심 정책은 무엇입니까? 예, 제가 여야를 불문하고 아마 경제를 제일 잘 아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경제 대통령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작년에 역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민 고통이 매우 큽니다. 금년도에 V자 반등을 이뤄내야 되고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미래 성장 동력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경제 대통령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저는 정세균만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 경제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가 중견기업을 육성하겠다고 하는 항아리형 경제론이고요. 둘째가 질 좋은 성장론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첫째는 고용 있는 성장이어야 되고 둘째는 균형 있는 성장, 셋째는 혁신 주도의 성장이어야 된다. 이런 질 좋은 성장론, 이게 정세균의 성장론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정세균의 경제론은 분수 경제론입니다. 경제 성장이 낙수 효과에 의해서 재벌 대기업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에 의해서 밑에서 분수처럼 위로 올라가서 넓게 퍼짐으로 해서 더불어 함께 잘 사는 그런 대한민국으로 가야 되겠다고 하는 분수 경제론까지 이렇게 세 가지 정세균표 경제론을 가질 정도의 나름대로의 경제 전문가다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야말로 지금 필요한 그런 일꾼이다 이렇게 저는 확신합니다. 예. 자, 이어서 임소라 패널이 질문하시겠습니다. 네, 경제 정책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통령이 되면 실제 이것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국무총리로 재임하시면서 홍남기 경제부총리나 경제 관료들과 충돌이 유독 잦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일부 기사에서는 기재부의 나라냐라고 이렇게 사도 내셨다고 하는데 돌이켜 보셨을 때 어쨌든 기재부로서는 재정 건전성 우려해서 그런 입장을 표했던 것 같은데요. 너무 몰아세웠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예, 제가 조금 우스갯소리로 한 말씀 드리면 그것은 충돌이 아니고 제가 좀 혼을 내줬다 이런 거고요. 사실은 아마 지금 물어보시면 경제부처의 공직자들이 그렇게 저한테 반감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그렇게 어떻게 하진 않았고요. 그저 한 두어 번 지적을 한 정도였죠. 그래서 이제 이 재난지원금에 관해서 제가 이제 선별적으로 하는 것을 시간이 급하니까 보편적으로 다 주고 환수하는 방법을 쓰자라고 제안을 했는데 저의 그런 제안에 대해서 밖에다 대고 이러쿵저러쿵 해서 제가 좀 지적을 한 것인데 지금 생각해도 저는 적절한 지적이었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정리가 딱 됐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저는 기재부가 국가의 재정을 잘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그거 존중합니다. 그리고 또 복지부나 노동부는 재정을 더 써서라도 국민들의 어려움을 경감시켜 줘야 되겠다는 것 존중합니다. 그런 것들을 잘 다스리고 조화를 시켜서 결론을 만들어내고 조정하는 것이 총리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 임무 중에 그런 역할을 능수능란하게 잘 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K방역도 있는 것이고 지금 우리 경제가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그래도 선방한 케이스를 만들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이어서 최경철 패널 질문하시겠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검찰개혁 들고 나와서 검찰을 수술대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임기가 끝나갈 무렵인데 어떻습니까? 수술 방향이 잘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지금 그 수술을 했던 의사 중에 한 명은 또 다른 병원으로 가서 새로 개업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윤석열 장군이. 어떻습니까? 의사를 잘못 썼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수술을 처음부터 좀 안 하고 다른 방법 약을 먹었으면 더 나았으리라고 생각합니까? 돌아와서 봤을 때 검찰개혁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이 검찰개혁은 사실은 문재인 정부의 과제라기보다는 국민적인 여망이었다. 저는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국민적인 여망을 문재인 정부가 최선을 다해서 했다. 그래서 공수처도 출범시키고 검경 수사권 분리도 하는 등의 나름대로의 성과를 냈다고 하는 점은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이제 특정인이 검찰 개혁을 하라고 했더니 딴 일을 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오해 아닌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대로 이제 별도로 논의하면 될 일이고 문재인 정부는 국민들의 염원인 검찰 개혁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고 1차적으로 개혁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게 안착하는 과정을 본 연후에 추가적으로 개혁할 부분이 있으면 그것은 적절한 시기에 완결시키는 게 좋겠다는 판단입니다. 예, 이어서 최건일 패널 질문하시겠습니다. 네. 우리 정부님은 총리 때 됐던 코로나 일선 방역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코로나19가 또 개별 질문에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사실 토론회 시작에 앞서서 코로나 방역 책임자로서 소회도 밝히셨는데 간단하게 총리로 재임 기간 동안 코로나에 대응했던 본인의 점수를 매긴다면 어느 정도나 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성과는 좀 전에 몇 가지 답변에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좀 아쉬움이 있었다면 하는 것만 좀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저는 제 스스로가 자화자찬을 하는 것이 면구스럽기는 합니다만은 진짜 최선을 다했고 우리 스스로가 아니고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K방역의 신화를 쓸 수 있었다. 저는 책임자였을 뿐이고 국민 여러분들과 함께 이루어낸 그런 성과다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쉬운 점이야 왜 없었겠습니까마는 제가 총리를 그만두면서 저는 졸업을 하는데 코로나를 아직 졸업을 시키지 못해서 유감입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나왔는데
지금도 이 코로나 때문에 고통받고 계시는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을 생각하면 참으로 마음이 아프고, 이제 특히 제가 이 영업 정지나 영업 제한을 받은 업소의 경우에 손실 보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을 제가 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 중기부와 또 경제부처와 협의를 해가지고 손실보상 입법을 했는데 3월달쯤 그 법을 완결시키고자 하는 것이 저의 목표였어요. 그런데 아직도 이게 입법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은 좀 아쉬운 점이다. 그래서 하루빨리 입법이 이루어져서 소상공인들이나 자영업자들의 마음을 좀 편하게 해주는 게 정치권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어서 정치 분야 개별 질문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 차례인데요. 우리 후보께서는 현재 출마 의지를 밝히신, 직간접적으로 밝히신 그 여야 막론하고 후보들 가운데 국민들 표현으로 치면 스펙이 짱이신데 안타깝게도 지지율은 낮게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원인을 분석하고 계신지, 어떻게 반전시킬 보관을 갖고 계신지 질문드립니다. 예, 제가 좀 이벤트에 좀 약해요. 여러 가지 일을 했는데 제가 대변인을 못 해봐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좀 잘 이렇게 내보이고 이걸 해야 되는데, 그러나 저는 결국 그 진정성은 통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제 현재 여론조사로 보면은 좀 시원찮죠. 그런데 지금 여론조사 가지고 후보를 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만약에 이제 그거 가지고 정한다면 뭐 누가 경쟁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과거에도 보면 이제 시작할 때의 여론조사가 끝까지 그 후보로 연결되지 않은 경우는 얼마든지 있었거든요. 그 2003년도에 노무현 후보 같은 경우에도 이제 경선을 하는 과정에서 드라마가 펼쳐지고 그래서 후보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뭐 저는 결코 쫄지 않습니다. 아마 국민들께서 알아주시지 않겠나. 특히 이제 지금은 위기 상황이거든요. 코로나도 그렇지만은 저출산 고령화 문제나 국가균형발전 문제 등 과제가 굉장히 큽니다. 더더욱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제대로 대비할 수 있는 비전과 전략을 갖지 않으면 그러면 저는 곤란하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아마 국민들께서 정세균을 쓰실 것이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국민들께 저의 정책도 말씀 올리고 또 소통을 강화하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 현재 민주당의 오늘 현재 진행형 현안은 대선, 경선 연기에 관한 건입니다. 저희가 접한 정보로는 오늘 오후 5시에 송영길 당대표를 비롯한 최고위원회에서 어떤 입장을 천명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후보께서는 연기론을 주장하고 계신데 그 근거, 다음에 국민들에게 어떻게 동의를 받을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 정당을 운영할 때는 말이죠. 특히 이제 국회도 그렇죠. 이론이 없이 합의가 이루어지면 그러면은 별 문제가 없이 그대로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견이 있을 때는 그 이견을 조정하기 위한 노력을 열심히 해야 되고, 당 같으면 당은 당규, 국회 같으면 국회법 절차를 준수해야 그래야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당내에서 논란이 있기 때문에 국회법 절차에 따라서 이 문제를 다루는 것이 옳은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민주정당이라고 하기 어렵다. 이런 판단이고요. 이제 지난번에 서울시장 선거나 부산시장 선거의 경우에는
당은 당규를 바꾸지 않으면 후보를 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에서 당은 당규를 바꾸어서 후보를 냈어요. 그래가지고 패배를 했죠. 그 경우하고 지금 이 경선 시기를 정하는 것은 현재 선거일 180일 전에 한다. 그러나 만약에 합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당무위원회 의결로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당은 당규를 바꾸는 사항이 아닙니다. 당은 당규가 일정을 적절하게 정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만 하면 되는 것이다. 그런데 현재 보면 아마 제가 희망컨대는 한 9월 넘으면 코로나 상황이 상당히 호전이 되어서 집회도 좀 일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런데 비대면으로 이렇게 그 경선을 하는 것은 제대로 경쟁력 있는 후보를 선택하는데 지장이 있을 거라 하는 판단이 들고요. 또 현재 상황으로 보면 상대방이 아마 11월 달쯤 후보를 정한다고 하는데 신문에 보니까 이게 좀 더 늦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런 부분도 참조를 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당은 당규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그리고 당내에 이견이 있으면 그런 이견을 조정하고자 하는 노력을 잘 펼치는 게 현명한 정당의 운영이고 경선 관리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예, 자, 이어서 최건일 패널 질문하시죠. 그 지방자치가 부활된 지 올해로 30년이 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주민자치와 분권은 낙제점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 지방 분권에 대한 해법은 어떻게 좀 풀어가야 되는지, 아울러 또 하나 더 질문을 하자면 그 지역 균형 발전을 후보님께서도 자주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 지역 균형 발전 대안 후 문재인 정부 초기에 이 당정청이 추진하려고 했던 혁신도시 시즌 2가 여전히 작동을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 이유하고 그 대안을 좀 말씀을 해주십시오. 예, 저는 지방 분권은 정말 꼭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문재인 정부는 재정 분권을 확대하는 노력을 해왔죠. 그래서 원래 중앙에서 80, 지방에서 20을 쓰던 재정 규모를 현재 중앙에서 74, 지방에서 26 이렇게 6% 개선을 했습니다. 그러나 원래 목표는 70대 30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이것은 목표에 미달한 상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 자치 입법권이나 자치 재정권 이런 것들이 신장이 되어서 지방 분권이 좀 제대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아마도 개헌이 꼭 필요하지 않겠나. 그래서 개헌의 핵심 중에 하나가 지방 분권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전에는 한계가 있다 하는 것이 저의 판단인데요. 그래도 작년도에 문재인 정부 하에서 지방자치법이 전면적으로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나름대로 지방의 권한을 이양하는 그런 성과가 있었기 때문에 그 점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혁신도시 시즌2가 아직 제대로 실행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은 유감스러운 부분입니다만은 시즌1이 제대로 완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즌2를 이렇게 신속하게 추진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었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등의 시즌1이 제대로 잘 완결되면 당연히 시즌2는 추진을 제대로 하는 게 옳다 이렇게 보고요. 특히 이제 대전과 충남의 혁신도시를 지정을 했기 때문에 시즌2와 함께 이 혁신도시를 추진하는 것이 필수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곧 그런 노력이 이루어질 것으로 봅니다.
예, 이어서 우리 김봉철 패널 2개의 질문 계속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방금 이제 지방 분권 말씀하신 그 개헌 문제를 언급하셔서 제가 연결돼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뭐 개인적으로는 질문하는 저도 좀 식상할 정도로 대선 단골 공약이기도 한데요. 예, 약속이 매번 지켜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헌에 대한 모델은 좀 여러 가지 한정적으로 이제 제시가 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좀 모델을 좀 선호하시는지도 답변을 좀 부탁드리고요. 무엇보다 유독 개헌에 대해서만 이게 권력 문제랑 연동이 돼 있어서 그런지 지켜지지 않고 있는 악순환이 좀 반복이 돼서 1987년 이후에 계속 제자리에 좀 머물고 있는데요. 이걸 꼭 대통령이 되셔서 개헌을 꼭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가 좀 필요하다는 지적들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대선 때도 다들 개헌하시겠다고 후보들이 약속을 했는데 한 번도 지켜진 적이 없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렇다는 것이죠. 문재인 대통령은 지키려고 노력은 하셨죠. 그런데 성사가 안 되었는데, 그래서 저는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내년 대통령 선거할 때 국민투표 같이 합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만큼 진정성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되면 최선이고, 그렇지 않으면 저는 대통령이 되면 즉시 개헌에 착수해서 전면적인 개헌이 최선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원포인트 개헌이라도 꼭 이루어야 되겠다. 그 개헌의 핵심은 분권에 있습니다. 앞서도 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권력 구조는 대통령 4년 중임제로 가는 것이 옳겠다는 게 저의 소신입니다. 예, 이어서 질문해 주시죠. 예, 추가 질문이 별로 안 나와서 개헌 관련해서 제가 지금 방금 생각난 거 하나 좀 여쭤볼 텐데요. 가벼울 수도 있지만 또 되게 어려운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제 개헌에 대해서는 유독 정치인들과 정치부 기자들만 관심이 있다고 할 정도로 국민들의 좀 관심도가 떨어지는 것도 추진이 되는데 걸림돌로 좀 작용한다고 좀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개헌에 대해서 국민들이 좀 와닿지 않아 하는 이유가 좀 있을 것 같고, 이 부분을 좀 접점을 좀 필요성에도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나가는 것도 좀 중요하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 사실은 개헌이 민생과 직결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아마 국민들께서 그렇게 느끼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헌법이 34년 된 겁니다. 34년 전의 대한민국과 오늘의 대한민국을 비교하면 엄청난 변화가 있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저는 국민 관심과 무관하게 책임 있는 정치인들은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 의사를 표시를 하고 행동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모든 책임 있는 정치인들, 특히 정당의 지도자들은 이 문제를 직시하고 즉시 행동에 나서줄 것을 촉구합니다. 예, 다음 질문 해주시죠. 네, 아까 공통 질문에서도 요새 이준석 돌풍이라든가 젊은 세대들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셨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국회의원 정세균, 국무총리 정세균, 국회의장 정세균까지 다 출입을 하면서 가까이서 좀 배웠습니다. 그래서 너무 좀 부지런하시고 매사에 열정적이신 모습들을 제가 옆에서 지켜봤었는데요. 저는 좀 가벼운 질문을 좀 드리자면, 지금 후보님께서는 개인적으로 찢어지게 가난한 유년 생활을 겪어서 홀로 힘으로 지금의 위치까지 오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젊은 청년들에게를 바라보는 시각도 좀 남다르실 것 같은데요. 그분들에게 좀 꿈과 기회를 잃고 있다고 생각하는 청년들에게 좀 위로의 말씀이 있으시다면 좀 한 말씀 좀 부탁드리고요. 제가 옆에서 출입하면서 지켜봤을 때는 정말 부지런하셔서 정말 빈틈이 없는 모습들만 제가 좀 지켜봤었는데, 아무래도 사람이기 때문에 좀 포기하고 싶을 순간이 좀 있으셨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전북의 지역구를 버리고 종로에 또 도전을 하셨을 때라든가, 정치인 정세균에 있어서 변곡점이 좀 있으셨을 것 같은데, 그런 좀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좀 마음을 다잡는 그런 노하우도 청년들에게 좀 한번 말씀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청년들 보면 정말 유능해요. 그리고
어떻게 그렇게 실력을 쌓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지 참으로 감탄스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우 어렵죠. 그런데 아마 기성세대들은 지금까지 자신의 경험을 중심으로 해서 청년들과 소통하고 또 판단하고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나 하는 반성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뭐 그런 사람 중에 하나일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과 정말 그 공감하는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저는 청년 관련 청년세법을 비롯해서 입법 활동도 열심히 했고 또 정책이나 소통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청년들을 안다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작년에 제가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원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정부의 장차관들과 청년들을 위원으로 모시고 청년 기본 계획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3년짜리. 그 계획을 만들면서 청년들하고 함께 이렇게 하면서 보니까 아직도 내가 모르는 부분이 참 많았구나. 내가 청년들을 제대로 다 알고 있었다고 한 게 이게 착각이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정말 기성세대는 우리와는 다른 세상을 살고 다른 의식을 가지고 있는 청년들과 공감하고 소통하는 노력을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 제가 욕심이 참 많은 사람인가 봐요. 저는 사실은 지금까지 포기할 생각을 해본 적은 없어요. 힘들고 어려워도 정말 끊임없이 도전하고 추구해왔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제가 아마 그 학교 다닐 때도 그 어려운 과정을 겪으면서 그때 포기했다면 오늘이 없었겠죠. 그래서 항상 꿈과 희망을 가지고 앞으로 나가야 된다 이렇게 우리 신세대 젊은이들에게 얘기하고 싶고요. 제가 그 종로에 도전할 때도 그야말로 그냥 참 무모한 도전을 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때 그 오세훈 후보하고 저하고 이제 두 번째 붙었는데 여론조사가 막 제가 굉장히 많이 지는 걸로 나오고 사람들이 다 저를 보면은 걱정을 태산같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저는 기죽지 않고 열심히 해가지고 제가 압도적인 승리를 했죠.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 우리 대한민국은 강한 나라입니다 이미. 그리고 세계 중심 국가로 가고 있는 나라입니다. 위대한 나라입니다. 그 위대한 나라의 일원으로서 꿈과 희망을 가지고 어려움이 있으면 지금까지는 아빠 찬스가 있어야 되는데 이제 제가 대통령이 되면 국가 찬스를 만들어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설령 흑수저라 하더라도 디딤돌을 놓아드릴 테니까 자신감 있게 희망을 가지고 도전해 주시고 전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지금 한국기자협회 초청 토론회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지금 이 현장의 상황은 유튜브 정세균 TV에 라이브로 중계가 생중계되고 있다는 점을 여러분께 공지합니다. 사회자 직권으로 조금 전에 이제 답변을 주셨는데 다음 최고원회 패널 질문과 내용이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약속한 시간은 4시이기 때문에 지금 남아있는 질문이 개별 질문 분야에서 경제, 사회, 언론, 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후보께서 촌각이 귀중한 시간이시겠으나 답변을 풍부하게 쓰셨기 때문에 토론 시간이 좀 더 연장되는 부분을 동의해 주실 거죠? 예. 네. 물론입니다. 네. 서로 윈윈하는 효율을 위하여 질문도 간명하게 해주시고 답변도 집약적으로 해주시면 조금 더 효율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 스피드하게 갑니다. 경제 분야 개별 질문 최경철 위원 부탁드립니다. 당대표 해보셨는데 이번에 당에서 12분을 나가라고 했습니다. 부동산 투기 의혹에 연루돼 있다면서. 이게 뭐 굉장히 한국 정당사에서는 쇼킹한 일이었는데 어떻습니까? 한 4분은 못 나간다고 하고 있는데 12분 나가야 됩니까? 아니면
그분 소명 받아들여서 좀 유예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대표가 참 힘들어요. 제가 그래서 총리하는 것보다 당대표하는 게 더 힘들다고 얘기한 적이 있죠. 고육지책으로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게 눈높이에 맞다고 판단하고 당이 결정을 했을 텐데, 만약에 소명을 받아서 명명백백하다고 하면 그것도 존중해주는 그런 그 유연성이 필요하지 않을까 봅니다. 그렇지 않다면, 명명백백하지 않다면 곤란하겠죠. 예, 이어서 임소라 패널 질문해 주시죠. 네, 최근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가성비가 떨어지는 정책이다 이렇게 좀 혹평도 하셨고요. 그렇지만 정세균표 복지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의문도 듭니다. 정세균표 복지라고 하면 어떤 걸 강조하고 싶으신지, 또 아울러 복지라고 하면 또 세금을 많이 투입해야 하는 일입니다. 증세에 대한 방향도 간략하게 부탁드립니다. 제 복지는 마이마이 복지. 이건 이제 마이 데이터 플러스 마이 서비스인데요. 작년에 제가 정부에 있을 때 국민 개개인이 자기 스마트폰을 통해서, 앱을 통해서 자기 자신에 대한 내용들을 다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이게 마이 데이터죠. 그래서 이제 그 복지 서비스를 개개인에게 맞춤형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다. 요새 그 아스 경제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애저 서비스. 그래서 복지도 애저 서비스가 가능한 시대가 되어서 마이마이 복지라고 이렇게 명명을 해서 개개인에게 필요한 다양한 복지를 국가는 제공을 하고 선택적으로 그걸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 하는 것이 저의 생각이고요. 이제 복지 수준을 향상하려면 돈이 필요하죠. 저는 첫째는 경제를 활성화하면, 다시 말해서 4만 달러 시대를 앞으로 5년 내에 열면, 그러면은 증세가 되어서 따로 세목을 신설하거나 세율을 조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를 열지 못하면 아마 재정이 필요해서 증세도 불가피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뭐 복지 수준을 향상하면 뭐 당연히 거기에 대한 재원 대책이 있어야 되니까 국민 여론을 잘 참작해 가면서 국민 동의를 얻는 노력을 펼치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증세를 해야 된다 하면 그것도 주저하지 말아야 된다고 봅니다. 예, 이어서 우리 최경철 패널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뭐 들리시니까 뭐 그냥 네. 가겠습니다. 네. 아까 청년 얘기도 하셨는데, 청년들이 가장 절망하는 이유는 일자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일자리 누가 만드는가? 기업이 만들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참 기업하는 분들, 기업하기 어렵다 많이 말씀하시는데, 만약에 대통령이 되시면 뭐 법인세 인하라든가 기업들이 정말 반길 만한 선물 몇 가지 준비하고 계시는지 한번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우선 기업인들이 기분 좋게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아마 기업인들께서 어느 정치인이 가장 친기업적이냐 그러면 당연히 정세균을 지목하실 거라고 봐요. 그렇다고 해서 단순히 정세균이 친기업적이기만 한 것이냐, 정세균은 또 친노동적입니다. 그래서 친기업적이면서 친노동적인 정세균이야말로 노사평화 그리고 노사정 대타협이 가능한 그런 정치인이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출마 선언을 할 때도 노사정 대타협을 통해서 대기업의 대주주들에게 이 배당을 동결하고, 또 대기업의 임직원들이나 공기업의 임직원들의 임금을 한시적으로 동결하자. 그래서 격차를 좀 완화해보자, 그런
주장을 했죠. 이걸 그냥 정부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것은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서 하자 그런 주장이었죠. 그게 이제 저만이 할 수 있는, 그리고 제가 IMF 외환위기 때 사회적 대타협을 주도한 경험과 업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청년들 일자리, 이것은 경제가 활성화되면 자연히 해결될 문제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한 2년 후에는 아마 인원이 부족하게 될 가능성이 많아요. 오히려. 그래서 부인난이 다시 올 수 있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 2년 동안에는 정부가 의무적으로 청년들을 고용할 수 있도록 지방의 경우에는 한 70% 정도 임금을 보전해주고 서울의 경우에는 50% 임금을 보전하는 등의 한 2년 정도의 한시적인 그런 제도를 시행하는 것도 좋겠다고 하는 그런 정책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예, 자 김봉철 패널 질문하시죠. 답변해 주셨는데 어쨌든 그 출마 선언식에서 가장 화제가 됐던 건 그 급여 동결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회적 대타협을 말씀하신 대로 통한 그런 급여 임금 동결이라는 공약 자체가 좀 파격적으로 좀 받아들여지기도 했는데요. 일단 대기업 말고 공무원 조직에 대한 개혁에 대한 필요성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요. 어쨌든 공무원 조직에 대한 그 저성과자 퇴출이라든가 임금에 대한 문제라든가 오히려 뭐 그 사기업보다 공무원 조직에 대한 그 개혁이 더 중요하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그 급여나 배당 동결은 정부가 일방 통행을 하는 게 아니고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서 격차 없는 사회를 만들어 가보자 하는 취지였다는 점을 꼭 참작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당연히 공직사회도 개혁을 해야 되죠. 특히 이제 저는 우리 공무원들이 적극 행정을 펼쳐야 된다고 하는 주장을 많이 했는데 그것은 이제 임금이나 이런 것보다는 일하는 태도. 그래서 특히 이 공직사회가 어떤 혁신을 해야 되냐면 규제를 개혁하는 그런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들의 규제 개혁이 있어야 그래야 기업인들이 마음 놓고 기업 활동을 할 수 있고 기업가 정신이 살아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노력을 하면서 당연히 그 공직사회도 경쟁 제도가 도입이 돼야 되고 뭐 사실은 임금의 경우에는 이제 제가 지칭한 재벌 대기업은 굉장히 임금 수준이 높은 사람들입니다. 그냥 보통 이 근로자들을 얘기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공무원 봉급하고 제가 지칭한 사람들하고는 상대적으로 비교하는 게 적절치 않을 정도로 격차가 있는 것이어서 그 임금 문제는 특별히 따로 말씀드릴 내용이 없습니다. 예, 사회 분야로 넘어갑니다. 최경철 패널 질문하시죠. 후보께서는 예전에 어릴 때 화전을 읽으면서 아주 뭐 고통스러운 어린 시절을 보냈다는 뭐 그런 기사를 제가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우리 청년들은 지금 후보께서는 화전을 읽으면서도 성공한 인생을 이렇게 결국에는 만드셨는데 지금 청년들은 아무리 화전을 읽으든 무엇을 하든 성공할 수 없다. 그만큼 이 사회가 불평등이 너무나 심각한 사회라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불평등 해소를 위한 우리 사회의 성공 사다리, 후보께서 만들어 오셨던 그 성공 사다리, 그것이 지금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한번 비전 한번 설명해 주시죠. 예, 부서지거나 치워진 사다리를 다시 복원하자. 그래서 제가 국가 찬스라는 말도 썼고요. 또 미래 씨앗 통장이라고 해서 사회적 상속 제도를 도입하자. 아이가 출생하면 그때부터 일정 금액을 적립해서 20살이 되면 1억 원 정도의 사회적 상속이 가능하게 하자. 그래서 부모 찬스가 없는 흙수저의 경우에도 그냥 맨손으로 출발하는 게 아니고 출발하는 디딤돌을 놓아주자 하는
계획을 말씀드렸죠. 이런 것들을 비롯해서 우리 다음 세대는 과도한 불평등 때문에 꿈과 희망을 잃어버리는 게 아니고 무언가 자신 있게 미래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국가가 힘을 실어줘야 된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예, 자 이어서 우리 최건일 패널 질문하시죠. 네, 그 문재인 정부에서 추구했던 공정과 지금의 그 20, 30대가 요구하는 공정의 개념이 좀 달라 보입니다. 예를 들자면 그 인국공 사태와 관련해서 지금 현 20, 30대는 정당한 실력과 경쟁을 통해서 들어가야 된다는 것들이 우선시 됩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사실 20대, 30대가 좀 현 정부와 좀 여당의 등을 돌리지 않았냐라는 생각인데 이러한 공정의 개념을 후보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기성세대와 신세대 간에 이제 똑같은 문제를 놓고도 보는 시각의 차이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저는 뭐 신세대들의 그런 시각을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이 있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앞으로 좀 더 공정이라는 것에 대한 감수성 이런 걸 가지면서 정책을 만들고 집행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이어서 언론 분야 개별 질문 들어갑니다. 김봉철 패널 질문하시죠. 네, 시간 관계상 짧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총리 시절에 뭐 여러 가지 성과가 있었죠. 노사정 아까 말씀한 노사정 대타협도 있고 적극적 행정을 위한 그 접시를 선물하는 것도 있고요. 그 가장 중요한 거는 총리님 그 재직 시절에 모교 대화가 굉장히 화제였습니다. 그 소통에 대한 그 실천 방안을 서로 모색하는 사이여서 뭐 지난 2월에는 저희 기자협회를 비롯한 현업 언론단체들과 그 기자단 해체를 주제로 해서 뭐 대화를 좀 나누기도 했는데요. 그 언론과 그 정치의 어떤 바람직한 관계 설정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도 좀 한번 드리고 싶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그 정말 그 가짜 뉴스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뭐 바람직하다고 아까 의견을 피력해 주셨는데 뭐 제가 봤을 때는 그 편향에 따른 정파적 보도를 무조건 가짜 뉴스로 좀 치부하는 그 각 진영들의 논리도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뭐 이에 대한 생각도 함께 같이 묶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예, 뭐 언론이 약간의 정파적 보도가 원래 있는 거 아닙니까? 현상이 이제 그게 이제 중립성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보면은 꼭 바람직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은 제가 미국에 살 때도 보니까 뉴욕 타임스하고 월스트리트 저널하고 다 이게 이 시각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경우에도 뭐 정파적 차이 그런 정도는 용인될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그걸 어떻게 완벽하게 중립이 가능하겠습니까? 그건 불가피하다 이렇게 봅니다만은 이게 좀 지나치면 정파적 이 보도가 지나치면 이것은 또 가짜 뉴스와 경계가 모호해지는 그런 오해를 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치와 언론과의 관계는 건강한 긴장 관계가 유지되는 게 최선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항상 정치는 언론을 존중하고 귀를 기울이고 또 언론도 정치권의 그런 입장도 잘 배려하면서 건강한 긴장 관계를 통해서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는 게 최선이 아닐까요? 예, 이어서 임선아 패널 질문하시죠. 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그 공영방송의 독립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좀 막고자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논의가 지금 한창인데요. 대표적인 것이 사장 후보자 추천 국민위원회를 꾸려서 여기서 이 이사 후보를 추천하도록 하는 시스템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고요. 그리고 또 보완해야 할 점이 있다면 무엇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제가 국회의장을 할 때 여야 총무, 여야 원내대표들한테 이 사장 후보 추천위원회 이걸 받자 이 법을 그리고
실행은 유예 기간을 좀 두어가지고 좀 그렇게 하자. 그때 지금 안 하면 그때 되면 또 못하니까 후회하지 말고 지금 해라. 그래서 그때 말 안 듣더라고요. 근데 저는 빠르다고 생각할 때가 이미 늦은 때다. 그러니까 지금 즉시 이 입법에 합의하는 게 저는 옳다고 봐요. 그게 대한민국의 발전에 기여하는 길일 것입니다. 예, 이어서 우리 최건일 패널 질문하시죠. 최근 포털뉴스 관련돼서 이야기들이 많은데요. 포털뉴스의 특정 언론이 너무 편중돼 있다. 그래서 여당에서도 포털 개혁 문제를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포털 개혁에 대한 후보님의 생각은 무엇인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 그 포털이 이미 그냥 단순한 포털이 아니고 언론 중에서도 상언론으로 등극한 상태예요. 그렇다고 그러면 그 공공성은 어떤 언론에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알고리즘 문제를 비롯해가지고 공공성 확보와 관련해서는 절대 이게 사각지대가 있거나 또 특별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어서 교육 분야 임설아 패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낮추거나 중등 교육 기간을 단축시키는 그런 방식으로 청년들의 사회 진입 시점을 앞당기는 방안을 제안을 하셨는데 실제 총리로 재임하시던 시절에 이와 관련한 좀 준비나 좀 연구를 하신 바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직접 연구는 제가 하진 않았고요. 이제 당연히 그 교육부에서는 그런 나름대로의 연구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저의 경우에는 그 교육감들과 회의하는 과정에서 학제 변경 이런 논의를 했었던 적은 있었는데 준비가 전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걸 실천할 수는 없었고요. 저 개인적으로 우리 아이들의 사회 진출이 너무 늦다. 지금 우리 아이들 이 수준이 옛날에 비해서 굉장히 성숙해 있잖아요. 그러면은 조금 있으면 이제 일손이 부족해진단 말이에요. 부인난이 생길 텐데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빨리 좀 그런 그 제도 개선 등을 통해서 좀 더 빠른 시간 내에 사회에 이들이 진출해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국가적으로도 바람직하다고 저는 봅니다. 예, 이렇게 저희가 질문한 내용, 준비한 질문은 전부 진행을 했습니다. 혹시 우리 그 패널 분들 중에 질문에 조금 더 보완, 이제는 추가 질문 있는 분 있으시면 한 분만 받고 폴로워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패널 분들 특별히 더 없으시죠? 예, 우리 그 폴로워에 계신 분들 중에 기자분들이 대부분이실 것 같긴 한데 질문 있으시면 3분까지 받겠습니다. 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 드신 분부터. 네, 안녕하세요. 저 뉴스원의 박주평 기자라고 합니다. 오늘 민주당 지도부에서 이제 의총에서 의견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경선 연기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 지도부에서 경선을 현행대로 유지하겠다고 결정을 한다면 여기에 대해서 후보님은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실 건지, 어떤 의견을 내실 건지 좀 궁금합니다. 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정당의 운영 그리고 또 경선은 상당히 중요한 정당의 업무예요. 왜냐하면 이게 또 상대가 있는 일이고 또 어떻게 보면 정권 재창출에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좋은 것이 좋은 상태로 가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당은 당규에 맞게 어떤 절차를 추진하고 결론을 내면 거기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하는 것은 적절치 않죠. 그렇지만은 절차를 제대로 잘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그것에 대한 지적을 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현재로서는 절차를 위반한 게 없기 때문에 그런 걸 지적하거나 할 내용이 없는 그런 상태여서 앞으로 당이 이 문제를 잘 관리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추가 질문 있으신 분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후보께서 아주 풍부하고 열정적으로 답변을 주셔서 대부분 궁금증이 해소되신 것 같습니다. 기자분이 아니시더라도 참여해주신 우리 모범시민, 애국시민 계시면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죠. 거의 아까 국가 찬스라고 하셨는데 대선 후보 찬스를 한번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충분히 기회를 드렸습니다. 예, 대한민국이 공정한 세상을 지향합니다. 우리 한국기자협회는 일상적으로 공정을 추구합니다. 이렇게 정세균 후보 모시고 진행한 초청 토론회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에 앞서 우리 후보자께서 토론에 참여하신 소회와 또 국민들에게 보내고 싶으신 메시지를 마무리 말씀으로 청하겠습니다. 예, 긴 시간 동안 우리 김종필 팀장님을 비롯한 패널 여러분들의 수고가 참 많으셨고요. 근데 좀 재미있는 질문, 좀 쉬운 질문도 좀 섞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어려운 질문만 계속 퍼부으셔가지고 제가 진땀을 아주 뺐습니다. 그래도 의미 있는 시간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국민 여러분들께 저의 소신과 생각을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기자협회 회장님을 비롯한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최대한 진솔하고 진실되게 답변하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함께 해주신 국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무래도 제가 가장 적임자인 것 같습니다. 이 시대가 필요로 한 그 전문성은 경제라고 보고 있고요. 또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이 그렇게 녹록하고 간단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잘 훈련이 되고 어떠한 경우에도 감당이 가능한 그런 경험이 매우 소중한 그런 시점이 아닌가 해서 제가 감히 국민 여러분들께 저를 써주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준비도 잘 되어 있고 훈련도 잘 되어 있고 특히 도덕성과 능력에 대한 검증을 이미 마쳤고 물론 앞으로도 검증에 철저하게 잘 응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국민 여러분들의 관심과 성원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정세균이 누구인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무엇을 어떻게 하고자 하는가를 국민 여러분들께 잘 말씀드리고 동의를 구하고 또 지지를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말씀 주신 대로 준비된 리더십, 경제 대통령을 국민들에게 구애했습니다. 대단히 허심탄회하게 평소에도 후탈하시고 또 미스터 스마일이신데 강한 대목은 강한 대한민국 소탈하게 소통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의 도전과 성취를 국민들과 함께 응원합니다. 오늘 순서를 이렇게 마치고요. 정확히 일주일 후에 세 번째 순서 양승조 충남도지사를 모시고 오늘과 같은 소통의 장을 질문과 대답을 통하여 풍부하게 국민 여러분께 정보 서비스하겠습니다. 대담원의 막을 내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